유별나다, 편식하다, 예민하다. 우리 사회가 알레르기 질환자들에게 보내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알레르기 질환 유아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군요. 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해마다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국민 3, 4명당 1명꼴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와 내 가족의 질환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정창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이렇게 주변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야 된다, 내과에 가야 된다,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전공하고 계시는 과가 알레르기 내과거든요. 이 알레르기 내과는 이 모든 걸 통합한 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이물질이 침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방어하는 거를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란 거는 이런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 몸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떤 원인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특히나 또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한 가지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드물고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한 번에 가지고 계시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란 거는 이런 신체의 여러 부분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알레르기 증상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연구하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 질환의 삼총사라고 하면 잘 알려진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가 있죠. 이제는 삼총사가 아니라 사총사로 불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4년 사이에 35%나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두드러기, 오늘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두드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드러기는 아토피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은 질환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와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보면 피부가 가렵고 피부 발진이 생긴다,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기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동반했다든지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두드러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은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유사한 피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심각하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만성 두드러기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 경한병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의 삶의 질은 급성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삶의 질과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든지 가려워서 끓다 보면 피부에 습진이 생기고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는 두드러기 증상 때문에 사회 활동을 못 한다든지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두드러기 환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심각한 질환인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으면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옵니다. 네. 네.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두드러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긁는 부분 위주로 부풀어 오르는 피부 묘기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눌리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두드러기가 증상이 악화되는 압력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헐렁한 옷을 입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급성 두드러기 때 주로 사용하는 전신적인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성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은데요. 만성 두드러기에 주로 사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이런 뭐 내성이 생긴다, 뭐 부작용이 흔하다 이런 보고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환자들이 이제 처방을 받은 항히스타민제를 본인 증상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뭐 전문가가 처방한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증상 조절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레르기 증상 중 하나인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증상이 뭐 비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알레르기 증상을 어떤 증상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우선 알레르기라는 단어는 1906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피르케라는 분이 처음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스 말인 알로스와 에르고스가 합쳐진 말로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은 뭐 변형된 반응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면역 체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이 단어도 아토피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란 거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 즉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레르기 항체인 IgE라는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거는 이런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고 이게 이제 신체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냐 아니면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 이런 만성 기침이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이런 호흡기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들, 그리고 뭐 급만성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 아니면 아기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이런 피부 알레르기 질환들, 그리고 원인 물질로는 이런 벌독 알레르기라든지 음식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아토피란 질환은 예전에 없었던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깥 환경이 나빠서 생겼다 혹은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생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한 이유와 원인 물질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산업화라든지 오염 물질이 증가하고 그리고 연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도 증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유전자와 뭐 원인 물질들, 환경과의 조화들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도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이런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뭐 피부 알레르기 질환, 뭐 음식 알레르기 질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50대 이후에 이렇게 나이가 든 상태로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뭐 천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게 됩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알레르기 질환은 첫 번째로 유전적이고 급성뿐만 아니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유전적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토피 체질 자체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되고요. 이런 급성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적인 병을 코스를 밟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제 자체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용이 있는 이런 약들을 선택해서 장기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두 번째 특징은 관련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뭐 한 가지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식품 알레르기와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아기들이 자라면서 비염, 천식으로 병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를 주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한 사람한테서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세 번째 특징은 원인 물질과 악화 요인이 존재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단과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인 물질이라든지 악화 요인을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은 크게
실내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실외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는 가장 흔한 게 이렇게 우리 침구류에 살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바퀴벌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키우는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 이런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실내 원인 물질에 대해서 보시면 실내 원인 물질은 우리 봄, 가을철 꽃가루라든지 아니면은 곰팡이, 최근 들어서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 물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급식에서 나온 카레를 먹은 뒤에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원인은 카레 속에 있던 우유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교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 재료를 포기해서 집으로 발송하는 개정안이 실시됐는데요.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가장 심한 반응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은 우리가 피부가 가렵다든지 발진이 생긴다, 두드러기 생긴다 이런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숨이 차다, 아니면 천식이 급하게 악화된다라는 이런 호흡기계 증상, 또 이제 복통이 생긴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실변을 할 것 같아 이런 위장각의 증상, 그리고 의식을 잃는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 사망에 이른다 이런 심혈관계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레르기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응급 질환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환자가 위험해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알레르기로는 소아의 경우에는 그 계란, 우유, 밀가루 등이 있겠고요. 성인에서는 견과류라든지 해산물, 갑각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물질에 과민 반응을 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검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약을 피부에 직접 떨어뜨린다고요. 네,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알레르기 내과 외래에서 받게 되는 검사들은 크게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 즉 피 검사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시험 검사에는 피부 단자 검사, 피부 찌른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흔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환자 팔이나 등에 떨어뜨리고 얇은 바늘로 살짝 긁듯이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반응을 평가하게 되고요. 피부 단자 검사는 굉장히 가장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표준 검사 방법이고 검사 절차가 간단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약, 보통 한 50개 이상의 이런 다양한 시약들을 한 번에 한 15분이나 20분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장기간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들을 일반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장 그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으로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자극을 주면 다 부풀어 오르는 이런 피부 묘기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피부 검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가 혈액 검사, 피 검사가 되겠고요. 피 검사는 이런 피부 시험에 비해서 부작용도 없고 이런 알레르기 약들을 드시고 계신 상황이라도 바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크게 전반적으로 이제 질환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마스트 검사 방법과 정밀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이뮤노캡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검사 기간은 주로 피를 뽑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한 사람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도 똑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알레르기 체질인 아토피라는 거는 주로 유전이 되지 이 수혈을 받는다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피 속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항체들은
주로 그 환자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낸 그 항체다 보니까 수혈을 받게 되면 그것들이 한 2, 3일 지나면 서서히 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는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수혈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뭐 이렇게 이제 온다 이런 것들은 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수혈 받으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수혈을 받으셔도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치료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원인 물질이 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내과 외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검사법들을 통해서 원인 알레르기가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 크게 치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물요법, 그러니까 이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제 근본적으로 뭐 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거고요. 아주 드물지만은 약물 부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약을 사용하기 싫다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회피요법이 되겠습니다. 회피요법은 원인되는 원인 물질을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피요법으로는 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로 예를 들면은 55도씨 이상의 굉장히 뜨거운 물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침구류를 세척하고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추천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집에서 제거하는 방법.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고 이게 회피를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면역요법이란 거는 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 영국 의사였는데요. 1911년도에 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이제 정의 자체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원인 알레르겐을 소량부터 아주 천천히 주입을 늘려가면서 주입을 해서 이런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아주 줄이거나 아주 소실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알레르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내 및 국제 알레르기 학회와 WHO에서도 추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대상 질환으로는 뭐 환자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천식, 벌독 알레르기, 특히나 진먼지 진드기의 원인이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 효과가 입증돼 있고 널리 이런 대상 질환들을 대상으로 치료에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투여 경로는 크게 피하, 그러니까 피부 밑에 주사로 찔러 넣는 방법, 그리고 설하, 혀 밑에 뭐 액상이라든지 이제 타블렛 제형의 이런 약을 혀 밑에 넣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고요. 피하 투여 방법은 이제 가장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고 병원에서 환자가 오시면은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설하 투여는 상대적으로는 좀 역사가 짧은 단점이 있지만 환자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혀 밑에 투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도 적고 뭐 유학생이라든지 회사가 너무 바빠서 면역치료 주사 맞으러 외래를 방문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 이외에는 이렇게 액상이나 타블렛 제형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설하 투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효과 자체는 면역치료 유지요법에 들어가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료를 지속하면 할수록 점차 호전이 보이다가 나중에 한 3에서 5년 지나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이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천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뭐 적게는 한 15%, 많게는 한 보고에 따르면 한 40%까지도 비염 환자가 천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면역 치료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에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치료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예비 부모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질환이 아토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와 관련된 특정한 음식을 먹여서 면역력을 높여주면 나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 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수님 어때요?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뭐 땅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달걀과 같은 음식들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든 음식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히나 아기가 벌써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렇다고 부모가 이제 이 아기한테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원인 땅콩을 아주 소량부터 서서히 투여하는 꼭 면역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환자가 뭐 임신을 했거나 수유 중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한하는 시기들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아기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예방될 수 있냐 그런 근거들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물질에 이런 회피와 아니면은 이렇게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여하는 방법들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네.